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시가 조금 길어졌지요? 지금 이렇게 다섯 자씩 여덟 줄 있는, 음, 이렇게.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이제 이렇게 다섯 자니까 오원이라고 하잖아. 오원 율시라고 하는데, 오원 율시라고 하는 한시의 양식이고요. 어, 수, 함, 경, 미. 수련, 함련, 경련, 미련 이렇게 하고 여기가 대구를 이루어야 되고 음, 여기가 또 나름 대구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형식의 시를 율시라고 그래. 여덟 줄짜리 시를. 그래서 다섯 자씩 율시. 수련, 함련, 경련, 미련인데 우리 뭐 머리 숫자 꼬리 밑자 그리고 뭐 머리, 턱, 목, 꼬리 이렇게 수함경미라고 해서 우리 수미상관이라는 말 있잖아. 그래서 시의 제일 앞부분과 뒷부분이 그 반복되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이거 누가 읽어볼까? 유건이 읽어보자. 네, 시작. 국, 국, 모르겠습니다. 국파, 산, 산, 하, 하, 제, 국파, 산하제. 이 7어는 네 글자, 세 글자 해서 이렇게 해석했잖아. 이번에는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파는 깨질 파자야. 그럼 건영이가 한번 해석해 보자. 국파 산하제 뭘까? 음, 나라는 힘을 내. 유건영. 나라는 깨졌고, 나라가 깨졌고, 산과 강은 있다. 그렇지. 어유 잘하네. 나라는 망했는데 자연은 그대로 있네. 인간사와 이 자연의 대비를 보여주는 거지. 자, 이 시는 어, 두보라고 하는 시인의 춘망이야. 두보는 그 지난번에 우리 성당시대라고 불리는 당나라의 이백과 더불어서 이백을 우리가 시의 신선이라고 해서 시선이라고 하잖아. 시의 신선 이백이다라고 하면 두보는 시의 성인이다라고 이 성스러운 이 시의 공자님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지. 음, 그러면 어, 건영아, 두부의 네, 춘망이야. 춘망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음, 봄을 바라다. 그렇지. 봄에 바라다. 국파산하제. 유건영이 쭉 해보자. 음, 모르겠습니다. 캣을 성자야, 성. 성춘, 초, 목, 심, 모르겠습니다. 깊을 심. 계속. 감, 시, 화, 천루. 모르겠습니다. 한스럽다 할 때 한자야, 한. 별, 별. 줄래? 이 글자 빨리 해. 마, 에라이씨.
이렇게 해야 마고 이거 세조자잖아. 적, 해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잖아. 조, 이거 무슨 글자야? 말맞자 위에. 음, 이 글자는 너 배운 글자인데? 놀랄 경자잖아. 신. 봉, 화, 연, 3월, 아, 서, 저, 만금. 백두, 소, 경, 단, 혼, 욕, 불, 아이고, 혼욕, 불승장. 부보의 시대는 안사의 난이라고 해서 알록산이라는 사람과 알록산이라는 절도사와 이 난을 일으켜서 이 내전 중이었다는 내전.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아, 나라는 깨지고 있는데 국파, 나라는 깨지고 있는데 산하는 그대로구나. 이렇게.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탄식하는 것을 맥수지탄이라고 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는 망했는데 보리가 잘 자란다라는 탄식이다라는 거잖아. 나라는 망했는데 산하는 그대로 있고 성에 봄이 찾아왔는데 초목은 깊구나. 성의 봄에는 풀과 나무뿐이 깊었구나. 감시, 이 시대를 감탄하다, 한탄하니, 이러한 전쟁의 시대를 한탄하니 꽃이 눈물을 흩뿌리게 하고, 꽃을 봐도 아름답지가 않고 눈물이 난대. 별 한, 다시 한별, 한스러운 이별, 혹은 이별을 한탄하다. 이별을 한탄하니 새가 마음을 놀래킨다. 새의 노랫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고 봄의 새소리도 마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한대. 왜? 봉화가, 봉화는 뭐야? 전쟁을 알리는 거지. 연 3월. 봉화가 3개월을 연결해 있으니 연속해서 3개월 동안 계속 봉화가 오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봄, 3월 달에 봄에 3월에 계속해서 봉화가 올라온다. 이렇게. 가서 집에 편지는 만금보다 만금에 해당한다. 만금보다 비싸다. 백두. 그 와중에 나는 어때? 백두 흰머리가 되고 있어. 늙고 있어. 흰머리에를 긁으니 긁을 소자거든. 또 다시 경계 또 짧아지니 뭐야? 흰머리에 탈모까지 왔네. 혼욕 불순장. 머리에 이제 이렇게 비녀 있잖아, 비녀. 비녀를 탈모 때문에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하도다. 국파, 산화제, 성춘, 초목심, 감시, 화천루, 한별, 조경심, 봉화, 연, 3월, 가서, 저, 만금, 백두, 소, 경단, 혼욕, 불승장. 나라가 망하니 나라는 깨졌는데 산과 강은 그대로 있구나. 성춘, 봄의 성에는 초목, 풀과 나무뿐이 깊었구나. 이 시대를, 이런 전란의 시대를 한탄하니 꽃이 눈물을 흩뿌리게 하고 이별, 가족들과 이제 전쟁 때문에 피난 가고 해서 가족들과의 이별을 한탄하니 새가 마음을 놀래킨다. 봉화는 3개월을 이어져서 끊이지 않고 전쟁이지. 가서 그래서 집에서 오는 편지는 만금보다도 비싸구나. 나는 늙어 흰머리가 됐고 머리를 긁으면 또 짧아지니. 혼역 불승장.
비녀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어, 전란의 역사,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두부가 새로운 봄이 와서 만물은 아름답게 소생하는데 나의 바람은 가족들과 만나고 싶고 이런 소망들을 이렇게 쓴 시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시고 김소월 시인도 이 시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조선시대 때 두 시 언해라고 해서 두보의 시를 한글로 해석하는 이런 글들도 유명하고 해서 고등학교 가면 꼭 배워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소개하고 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건영이가 한문이 좀 늘었네 그래도 훌륭합니다. 자 오늘은 하버드 대학의 그 뇌과학 연구자 교수인 리사 펠드먼 베넷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진은 그 테드라고 하지? 그 강연 프로그램 있잖아. 그 테드에서 이 책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짧은 강연 영상인데 거기 선생님이 캡처하느라고 좀 이렇게 얼굴이 잘 나오진 않은데 이런 분이에요. 음,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 뇌과학자, 신경과학자고 하버드 의대의 이런 그 리더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책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기를 끌었던 번역서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 책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읽어볼 생각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죠. 음. 핵심 정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 번영아 네, 이 책 읽어 구해서 읽고 있나? 아니, 음, 다행이네. 어, 이 표정은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음, 슬픔, 아, 권혁이는 어, 유건형은 슬픔이래. 자, 문예준, 아, 배윤이, 배윤이, 네, 네, 윤희야, 집중하고. 너 네, 책 안 읽고, 이 책 없지, 너? 읽고 있어요. 있어? 아, 그러면 스포일러인가? 이 표정 어떤 표정이야, 윤희야? 화난 거요. 화난 표정이야? 한 사람만 더 물어볼까? 음, 유시은, 네,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이야? 기쁨, 어? 기쁨, 기쁨. 자, 더 물어볼까? 문예준, 음, 성예리, 네,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이야? 화난 표정. 화남. 이 책의 그 책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책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과학적 태도로 분석한 뇌과학자의 책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류가 알아낸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가장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책이
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이 뇌과학의 발전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책이냐면 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감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도대체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이 첫 번째 접근이 바로 이거거든. 우리는 이 고전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전적 관점이라는 그런 방식의 사고가 있는데 감정에 관한 고전적인 관점은 우리 뇌에 어느 특정 부위에 기쁨 같은 것이 이렇게 실제하고 있어서 바깥에서 어떤 자극이 이렇게 주어져서 화가 나는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아니, 기쁨이구나. 기쁨과 관련된 어떤 즐거움과 관련된 자극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 기쁨 부분이 활성화돼서 아, 기쁘다라고 느낀다. 왠지 이럴 것 같잖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뭐 치킨이 이렇게 있어. 치킨이 보이면 나는 이제 치킨을 보고 이 기쁨의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지. 그래서 아,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고전적 관점인데, 그래서 이 뇌의 반영으로서 사람의 얼굴 표정이 있잖아. 우리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의 표정이 이 사람이 어떤 부위에 뇌에 자극이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반응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은 내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람의 감정은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상원아, 이상원, 네, 사람의 감정은 너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지? 그러면 네, 여기 건영이 사진이 있거든? 네, 건영이 어떤 표정 같아? 오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열, 오열하고 있는 것 같으면 감정은 뭐야? 이상원이, 슬픈? 화나? 이상원이 느끼고 있는 우리 건영이의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감정? 무슨 감정? 분노?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했나? 아니요, 분노요. 분노? 지금 화남, 기쁨, 고통, 화남, 분노. 대체로 화남 표정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상원이의 가설에 의하면 대체로 그러면 이 표정은 화난 표정이다. 그지? 분노의 표정이다. 이 분노의 표정이라고 정의를 했네. 건영아, 네, 이때 네 감정은 뭐였어? 어? 어, 고통스러움이었나? 자, 이 여성의 얼굴에서 극심한 공포를 지각할 수 있는가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정체는 요 얼굴이었어. 너희가 아는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셀레나 윌리엄스가 비너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언니하고 라이벌이었는데 이기고서 환호하는 이건 뭐야? 기쁨이었네. 사뮨 기쁘다. 이상은 네. 뭐 번영이가 아니었네. 그지? 번영이는 아니었지만 기쁜 화난 표정도 아니었네. 기쁜 표정이었네. 그지? 한 네. 번도 언니를 못 이기다가 계속 매기만 하다가 어느 날 이 어마어마한 상금이 달린 이 메이저 경기에서 우승하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에 해당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진짜 도파민 터지는 기쁨일 텐데 이런 표정을 지었네요. 상원이가 지금 표정을 사람은 감정은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 아닌 것 같지? 네. 지금 이 그 우리 이 책의 저자인 어, 리사 펠드먼, 베넷이시라고 하는 이 분의 주장이 과거의 어떤 표정을 통해서 뇌가 어떤 부분을 자극해서 어떤 표정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우리 뇌 안에 어떤 특정한 부위의 기쁨 혹은 성냄, 희로애락, 애호욕 이 수많은 감정들의 그 위치가 있어서 그것이 발현되면 특정 표정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뭐 맥락을 제거하고 그냥 그 표정만 보여줬을 때 이게 어떤 표정인지를 묻는 그런 실험에서 의미 있는 정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야. 이게 이 책의 도입부에서 어, 고전적 관점이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우리 마음 안에, 그래, 우리 뇌 안에 감정들이 있고 어떤 상황이 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아웃풋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도대체 우리의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의 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언록. 어, 이거는 유시은, 시은아. 네. 자, 이거는 뭘 나타낸 걸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음. 이거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좀 보일만 하지 않을까? 음, 그래. 문예준, 배윤이, 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어, 오, 양 같아요. 양 같아. 네. 자, 이 그림의 정체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그림의 정체는 뭐였어? 윤희야, 이게 뭐지? 털이요. 벌이지. 자, 이제 벌인 줄 알았지?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자. 이제 이 그림이 벌로 보이니, 윤희야? 네. 어, 이게 분명히 알 수 없다. 이걸 이제 이 책에서는 경험
맹이라고 하거든. 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을 얘기할 때 맹이라고 하잖아. 그 이게 분명히 의미 없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어떤 거였는데 지금 한번 이게 벌이었다라는 사진, 벌의 이 사진을 조작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벌로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인지한다는 것, 뇌로 인지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정보만을 가지고 이런 뭐 키다 검다 정도의 어떤 윤곽만 가지고 대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정보들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정보들은 기존에 있었던 경험을 통한 어떤 맥락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험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그림을 보면 벌이 보이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하는 거죠.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는 벌인 거를 알아차려서 날개도 있고, 이 다리도 보이는 것 같고,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책에는 없는 이미지인데 선생님이 어, 가장 유사한 것들 중에 9마리? 예전에 2학년 학생들한테는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키리는. 문예준, 문예준, 네, 어, 지금 30분 만에 여기서 반응이 오는구만. 문예준,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냐? 사람이요. 어? 사람이 보여? 네, 이 그림에 사람이 보인다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여? 껴안고 있는데요. 껴안고 있는 사진이 보인다고? 선생님 눈에는 돌고래가 보이는데? 예준이는 돌고래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이상원? 네. 상원이는 이 그림이 뭘로 보여? 돌고래 안 보이나? 유리병 안에 어? 사람들이 그냥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준이랑 똥과 같이. 아, 진짜? 나는 문혜준이 일베라서 그렇게 보이는 줄 알았더니. 유건영? 네.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너 보여주지 않았냐? 아니요. 그래? 이 그림에서 뭐가 보여? 저 사람이 아니, 내 눈에는 사람이 안 보이고, 돌고래 한 마리, 돌고래 두 마리, 돌고래 세 마리, 돌고래 네 마리, 돌고래 다섯 마리, 돌고래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한 마리는 어디 있나? 여기, 아홉 마리. 이게 그 유명한 아홉 마리 돌고래거든?
문예준, 예? 돌고래가 보이나? 이제 보여요. 이제 보이지? 이게 엄청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6세 내지 7세 정도의 유치원생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 돌고래를 찾는데, 돌고래가 9마리 있네요.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초3 이상 되는 중등 학생한테 가르치면 사람으로 사람 2명이 껴안고 있네요. 이렇게 본다는 거야. 똑같은 이미지인데, 똑같은 이미지인데, 왜 이렇게 달리 보이나? 뭐 그런 말 있잖아.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부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악마 눈에는 악마만 보이고, 이 책,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의 신호들을 뇌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이렇게 발현되는, 자극에 의해서 발현돼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수집해 놓은 머릿속에 개념이 있는데, 결국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뇌로 들어오는 이 자극 혹은 정보 이런 것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개념들을 이용해서 머릿속에서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아까 이 얼굴, 이 표정만 봐서는 이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다. 왜? 어떤 특정 뇌가 자극돼서 어떤 표정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표정은 알아낼 수 없었지만 이걸 보면 알아낼 수 있다고. 똑같은 표정인데 이 사람이 지금 테니스채를 잡고 있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서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나이키 스폰서를 받을 정도의 그리고 대단한 그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윌슨 이 라켓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이거 기쁜 거구나. 이겼나 보다. 점수를 냈나 보다. 이렇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낸 것들은 기존의 경험들을 개념화해 놓고 맥락이 있어야만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고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는 예측 기계. 뇌는 끊임없이 예측하는 거야.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뭐 읽은 어떤 책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 산호초 있잖아. 산호초가 동물인 건 알고 있나? 산호가 원래는 유충인 당시에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 만한 곳을 만나면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뭘 없애냐면 뇌부터 없앤단 말이야. 우리가 생물에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왜 식물한테 뇌가 없지? 뇌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이런 거. 동물은 왜 뇌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러면 산호는
동물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움직일 때는 뇌가 있다가 이 뇌가 식물처럼 이렇게 한쪽에 자리를 잡자마자 뇌부터 이렇게 그, 이 분해해서 양분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뇌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동하고 하려면 예를 들어 그 날아오는 공이 있으면 이걸 손으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 이 책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오늘도 지금 하나이글스가 져가지고 속상한데 엄청나게 빠른 공이 날아오는 것을 이 엄청난 속도의 반응으로 잡거나 이 배트로 쳐가지고 홈런을 치고 하는 이게 사실은 눈으로 뭐 160, 170 되는 이 공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다 맞춰야지 이렇게 해서 배트로 맞추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날아오는 공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 눈에 이게 날아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몇몇 정보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을 잘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을 못 잡기도 하는 것이 결국에 뇌에 사전에 이러이런 영상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팔을 뻗으니까 잡히더라. 이렇게 때리니까 맞춰서 홈런이 쳐지더라. 이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서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고 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측한 값대로 그냥 실행을 하는 거라고. 그게 성공으로 가는 거죠. 산호에게로 돌아가면 얘가 동물일 때는 이동하는 물체나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내가 뿌리 내릴 곳인지를 탐색하려면 예측하는 기계인 뇌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마치 식물처럼 이제 그 살게 되면 이동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능력을 쓰는데 어마어마한 연산의 에너지를 뇌가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뇌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뇌부터 없애고 적은 에너지로도 생존성을 유지하는 이런 식물과 같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뇌를 없앤다. 이것이 바로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뇌는 어,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30%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예측 기계라는 점.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이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예측의 기계로서 그런 감정들을 맥락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마찬가지지. 이게 13인가 B인가, B인가 13인가.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만 봐서는 어떤 사람은 B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3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양쪽에 A하고 C를 가리고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는 13이라고 얘기하다가도 반대로 뭐 이렇게 보여주면 얘는 A, B, C 이렇게 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객관적 정보로서 이것은 12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지. 그런데 12와 14의 맥락을 주느냐 아니면 A와 C라고 하는 맥락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다르게 우리한테 한꺼번에 들어온 13, B 이렇게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돌고래의 경우에도 남자와 여자가 마치 나체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눠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 눈에는 도저히 돌고래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정보, 남자와 여자가 나체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이런 그
정보를 얻기 이전에 유치원 학생들, 그런 맥락이 없는 유치원 학생들이 돌고래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 그림에서 돌고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세상 물정을 아는 이 중학생, 초등학생 이상 되면 아무도 돌고래를 못 찾는단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 사전에 우리 뇌는 이 세상을 예측하려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얻어들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떤 정보가 딱 나왔을 때 이것이 AC 옆에서는 B로 보이고 12, 14라는 맥락이 같이 활성화되면서 이거는 13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그래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잖아. 이거 왜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하긴 한데. 우리는 이 뇌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어떤 감정을 회피하고 싶은 감정들도 있고 어떤 감정을 온전히 잘 느끼고 싶기도 하고 혹은 내 감정이 왜 통제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슬퍼가지고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그렇다면 이 슬픔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슬픔이 고전주의적 방식으로 사전에 어디에 딱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이 외부의 어떤 상황과 만나서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예측의 도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가서 죽지 않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번영하고 우리가 잘 살아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잘 후세를 남기기 위한 방식으로 진화를 한 산물로서 우리의 감정이 도움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 이 책에서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근대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성적 생각을 중심으로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성적인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보다 오히려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과거로부터 감정은 좀 통제돼야 하는 것이고,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면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 같고, 이 감정에서 벗어난 수학적 이성을 써야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워워해, 감정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라고 하는 식의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고, 마치 감정 따로, 이성 따로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이든 이성이든 다 뇌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뇌 전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감정 역시도 이성 못지않게 우리의 생존과 번영과 이런 것에 유리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감정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 그래서 아, 이 책의 총 4장 중에 우리가 1, 2장 안의 내용들이 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뇌에 대해서 얘기하고, 뇌의 작동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전주의적인 이런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반증을 하는 그런 파트가 지금 1, 2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새지만 그러니까 물체로서 나라나 이렇게 맥락이지 맥락이 주어지면 이렇게 분류하던 것이 이 물체만 주어서 날아다니는 물체다가 아니라 이 범주가 지금
동물이라는 범주냐, 아니면 물체라는 범주냐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목표가 사실 연애하는 것, 뭐 엄격한 사랑, 부모님이 엄격하게 이제 그 회초리 드는 사랑이지, 형제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사랑하는 것과 관련돼 있지만 목표가 좀 다른 거.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분류되기도 하지.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지. 그래서 아까 보여준 이런 거 있잖아. 요게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범주화돼서 13이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한다. 어, 그래서 이 뭐 정동의 원형 모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좀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결국에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 현실 세계를 잘 예측해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계속 연구하는 어떤 장기인데, 그래서 이 예측을 계속 제대로 된 예측을 생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서 얘가 계속 예측을 하는데, 얘가 잘못된 예측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어떤 대상을 완전히 그 논리적으로 뇌가 인지한다기보다는 내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뇌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낮은 흥분도, 중간 흥분도, 높은 흥분도와 좀 마이너스 계열인지 플러스 계열인지에 따라서 이게 어디에 그 점이 찍히느냐를 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흥분도는 높은데 긍정적이네 그러면 의기양양이나 설렘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흥분도가 낮아, 착 가라앉았어. 그리고 좀 기분이 불쾌한 방식이야. 그럼 뭐라고 생각해? 무기력하고 우울하다고 해. 근데 기분만 좋아지면 흥분도가 낮기 때문에 차분하고 평온하다고 좋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러면 당황하기 때문에 높은 흥분도와 불쾌한 유인성, 원인이 불쾌해서 흥분이 높아졌으니까 나는 당황하고 괴로워. 이런 식으로 감정이 사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당황하고 괴롭기 때문에 흥분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역으로 내 몸이 지금 흥분도는 좀 높은데 이게 불쾌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당황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 그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공포 영화를 보라고 하는 그런, 공포 영화를 보면 두 연인이 앞으로 사랑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포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 높은 흥분도가 생긴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 공포 상황이니까 그냥 귀신이 나타나고 좀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코르솔인가 코르티솔인가 코르티솔일 텐데, 이게 혈관을 확장하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이렇게 반응성이 높아지게 호흡도 거칠어지고 심박수도 높아지고 혈관이 팽창되고 해서 빨리 도망가거나 빨리 싸울 수 있는 이 반응 상태를 만드는데, 이게 높은 흥분도잖아. 이 높은 흥분도가 생기는데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의 이쪽으로 이렇게 착각이 되면 호감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높은 흥분도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공포 영화로 인해서 높은 흥분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지. 당황이나 괴로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심장이 쿵쾅거리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유명한 실험 중에 그 출렁다리 실험이 있는데 이 출렁다리가 이렇게 무서운 출렁다리가 있는데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는데 출렁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서 설문을 받은 남자들이 있고 이 설문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건너기 전에 이 출렁다리를 건너기 전에 설문을 작성한 사람하고 출렁다리를 건너고 나서 후에 작성한 설문지에서 뭘 물어봤냐면 B의 설문조사를 하는 여성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실험도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온 남자들은 이 여성에 대해서 호감도를 낮게 평가했는데 지금 이 위태로운 요 출렁다리의 공포를 느끼고 나서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너무 아름답고 한번 대화 나누고 싶은 호감이 느껴졌다는 거야. 그런 변수가 뭐냐면 이 공포의 느낌, 다시 말하면 이 높은 흥분도를 느낀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 심장 박동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뇌는 어떻게 인식한 거야? 이 여성에 대한 호감이 이런 높은 흥분도를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는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렇게 조작될 수도 있는 거고, 어, 이게 우리의 감정이랑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잘 들여다보면 이런 전도되고 섞이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이해한다는 건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 때문에 괴롭거나 내 마음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좀 공부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바꿀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하면 좀 나의 못난 부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이 책이 제공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좀 읽다 보면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어, 건데 이 정동, 우리의 이 그 내 수용 감각은 어떻게 감정으로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준 그런 흥분도의 높고 낮음, 그 다음에 긍정, 부정, 아주 단순한 이 그 감정의 움직임, 파토스가 우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뇌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 전과 후에 판사님이 가석방 죄인을 풀어줄지 말지의 확률이 점심 식사 전에는 적고 점심 식사 후에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피곤하면 죄 지은 것처럼 피고가 느껴진단 말이야.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꼴 보기 쉽지 않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였는데, 오늘따라서 저 사람이 너무 믿게 느껴지고, 저 사람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들고, 아, 저 새끼 때문에 나 지금 죽겠는데? 라고 하면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겠지. 이게 쟤라고 하는 객관적 대상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내 상태가 이상할 수 있겠다.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오빠가 너무 멋있어 보여, 오늘따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정동 상태여서 평상시 그런 느낌이 없다가 이럴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일단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화가 자꾸 나고 친구가 미워져.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 밥을 먹고 오는 거야, 밥을. 밥을 먹어. 그리고 잠을 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긍정적인 정동 상태로 가고 평정심으로 조금 이렇게 가라앉으면 제가 정말 죽게 미운 그 마음들이 좀 이렇게 낮아지는 경험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몇 개를 하다 보면 어떤 판단을 하겠어? 내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된 추론을 할 수도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나 배고플 때 딴 사람 미워하다 보면 이거 내 성격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밥 잘 먹고 다녀야겠다. 이런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이 과학적 정보로 이 책을 읽는 것도 방법이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선생님이 1, 2장 내용 이렇게 약간 그 어, 정리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다시 해설은 안 할 테니까 참고 자료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시험 기간이라 좀 2학년 학생들 좀 바쁜데 뭐, 책 읽기 시간이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1학년 학생들은 시간 많잖아. 그러니까 2권 2부까지 해서 다음 주에 다 잘 읽어오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